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역설의 무기 게틀링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게틀링건, 인류 최초의 기관총입니다. 그야말로 기관이 별도로 달려있는 총이죠. 머신건이라기도 하고 있고요. 이 총의 발명의 이유가 바로 인명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였음을 아십니까? 게틀링건의 역사를 살펴보려면요, 세계 1차 대전을 알아봐야 됩니다. 세계 1차 대전은 3천만 명 가까운 사상자를 낳습니다. 1914년 7월에 시작이 돼서요, 1918년 11월까지 4년 4개월간 이어진 전쟁입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간의 전쟁이었죠. 사망자가 양측 합쳐서 850만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부상자가 2100만 명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당시 인구수로 보면은 천문학적인 사상자의 숫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세계 최악의 전투라고 불리는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메즈 강변의 베르댕 전투인데요. 그 참상은 이미지로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16년 2월 21일부터요, 12월 18일까지 10개월간, 303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체 사망자가 72만 명이 나왔고요. 그야말로 시체고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10개월간 7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매월 7천 명의 숫자의 병사가 사망했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또 한 전투는요, 또 바로 프랑스의 메즈강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요, 솜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도 참상이 이미지에서 보는 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916년 7월서부터 11월까지 1차전이 4개월간 있었습니다. 개전 초, 거의 첫날이라고, 영국군 진격의 첫날이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5만 8천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이 중에 4만 명이 사망자가 1만 9천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이 숫자는 시간당 약 8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분당 13명 정도가 죽어나가는 숫자였다고 생각하면 정말 참혹한 전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별칭이 학살 전투로까지 붙을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전쟁의 참상을 정말 잘 느낄 수 있는 전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상자 대부분은 앞서 있었던 게틀링 기관총 같은 기관총에 의한 희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좋았던 뜻하고는 달리 기관총의 등장은 처참한 사륙전의 양상을 띠게 되고요. 세계 1차 대전은 기관총의 전쟁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쟁의 흐름을 바꿔버린 게틀링건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틀링건은 1862년 세계 최초의 기관총으로 탄생이 됩니다. 페달을 밟고 핸들을 돌리면은 격발이 되는 자동 소총이었죠. 이 기관총은 미국의 남북전쟁의 첫 해에 발명이 됩니다. 그리고 개량이 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총열을 묶어서 술에 얹은 형태입니다. 기관총 한 대가 소총수의 수십 명의 역할을 해주기를 의도하면서 만들어진 무기가 되겠습니다. 분당 200발을 발사를 했던 것들이 개량이 되면서 600발이 발사가 되고요.
모터를 장착할 경우는 이론상 3000발도 분당 발사된다고 합니다. 남북전쟁 초기부터 쓰이지는 않았고요. 남북전쟁 말기에 실험적으로 투입이 됐고요. 1866년 미국 육군에 의해서 정식으로 채택이 되게 됩니다. 이 게틀링건은 이후 맥심 기관총이라는 무기의 자리를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맥심 기관총이 갖고 있는 강점 때문인데요. 이 맥심 기관총은 폭격의 폭발에 의한 가스 압력으로 자동 장전이 되는 형태, 그야말로 풀 오토메이션의 기관총이 되겠습니다. 하이럼 맥심이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고요. 이 총의 또 하나의 특징은 총열의 과열이 문제인데요. 회전식으로 여기는 총열의 과열을 회피를 했는데, 이 총의 경우는 이 총신 안에 냉각수 또는 냉각 오일을 넣어서 냉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무게가 60kg나 나가는 무게였기 때문에 이 총을 운영을 하려면 4명, 5명이 운반을 해야 되는 실전에 좀 쓰기 어려운 무기였죠. 그것을 경량화시켜서 실제 전투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환에 의해서 게틀링건은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발칸포나 또는 함재기 또는 헬리콥터 탑재기, 대공포 등의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후 이런 회전 총열 방식의 기관총은 게틀링건이라는 통칭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게틀링건이 촉발한 기관총의 발전은 19세기 대열형 진격 전투, 나폴레옹식의 전투라고 합니다. 1열, 2열이 앞으로 나가서 적의 진지를 빼앗는 거죠. 이런 전투는 사라지게 되고요. 20세기형 참호전의 양상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자, 게틀링건의 발명의 배경에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같은 이름이죠. 동명의 리차드 조던 게틀링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이분은 미국의 발명가이자 의사였습니다. 1818년에 태어나서요. 1903년 향년 84세의 일기로 별세를 하게 됩니다. 이분의 삶은 미국 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의 대농의 아들로 출생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았다고 하고요. 과학과 기계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요. 발명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장하면서 발명가이자 나중에는 잡화점을 경영을 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과정 중에 1845년 천연두에 대한 본인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으로 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1850년에는 오하이오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은 미주리로 이사를 하게 되고요. 1960년대에는 인디애나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분은 의사이긴 했으나 진료나 의사활동은 거의 전무했었고요. 평생을 기계와 발명, 사업가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대농의 집안 출신답게 농업용 기기, 이양기 트랙터라는 발명품을 만들어서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던 분이 1861년 드디어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약 4년간 있었던 전쟁인데요. 이 전쟁 초기에 이 사람은 드디어 본격적인 무기 개발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전쟁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다 미국 본토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남북전쟁이 최악의 전쟁이었다고 불려지고 있고요. 양측 모두 100만 명이 사상을 하고 군인이 62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지켜보면서 게틀링은 소총수의 인원을 저감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려면은 뭔가 연속 격발의 소총이 필요하고 그 연속 격발을 위해서는 카트리지식, 매거진식의 기관총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게틀링은 개전 초기 병사들이 참전하고 복귀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는데요. 병사들의 참상을 목도로 하게 됩니다. 돌아온 복귀한 병사들의 사망
또 사상자를 봤더니 실제 참전 또는 전투에 의한 사망자보다는 질병이나 영양실조,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요인이 더 큰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참전 병사의 절대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일당 100의 기관총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게틀링 건이 발명이 되게 된 거죠. 자, 발명가 게틀링이 바라본 남북전쟁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대표적인 이미지인데요. 북군을 대표하는 파란색, 남군을 대표하는 회색의 전쟁이 되겠는데요. 하나의 편지를 보시면 발명의 이유가 좀 설명이 되는데요. 인근 지역에 방문을 했던 한 아가씨에 대해서 그 아가씨가 물어봤던 왜 게틀링 건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편지 형태로 남기게 됩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1861년 전쟁 시작 무렵 나는 부상병과 전사들의 귀환을 목격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전투가 아닌 질병이나 각종 사고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걸 알게 됐지요. 그래서 나는 빠르게 발사되는 총을 만들어 한 명이 100명처럼 싸울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러면 대군도 필요 없고 또 전투에 참가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병사도 크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편지는 사실은 게틀링 인근에는 바로 그 무기나 총기류로 유명한 콜트사의 가문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 방문을 왔던 콜트 부인의 조카 딸이 자비스고 그 자비스 양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남북전쟁의 사상자 수를 보면 이렇습니다. 북군이 전사 11만 명, 또 질병과 부상으로 25만 명, 남군이 전사 9만 5천 명, 질병과 부상으로 16만 명 정도고요. 이 숫자는 북군의 경우는 뭐 전쟁에 참전 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남성의 대략 10%가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남군의 경우는 통계가 살짝은 다릅니다만 남부군은 흑인을 참전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백인 남성의 30%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원인은 바로 3분의 2가 전투 이외의 사망이었기 때문에 게틀링은 참전 병사의 수를 줄이려고 게틀링 건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발명은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게틀링 건이 바꾼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포 게틀링 건입니다. 스펜서 연발소 총이라고 하는데요. 1861년 스펜서 화기 회사에서 개발을 하게 되죠. 이 무기는 전쟁 초기에는 쓰여지지 못했고 후반에 주로 쓰이게 됐고요. 그 또한 전체 보병한테는 배급이 안 됐고 기병대에게만 투입됐던 화기입니다. 워낙 비쌌고요. 또 7연발이라는 우수한 성능과 우수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총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바로 남부에 앞서 북부 지역이 산업화가 더 진척이 됐고요. 거기서 생산되는 월등한 기능, 능력의 소총이 태어났기 때문에 남군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군은 단발 소총을 가지고 싸웠으니 7연발하고는 되게 어려운 상대였고요. 남부군의 두려움과 두려움의 동시에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만 게틀링 건은 좀 더 뒤에 투입이 됐다고 하고요. 186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62년도에 회사를 설립해서 본격적인 제조가 됐다고 합니다. 전쟁 말기에 북군이 실험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2명의 장군이 대략 13대 정도를 구입해서 실전에 배치를 했는데 그 압도적인 위력이 확인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당시로는 전반적으로 기관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인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전쟁 무기라는 것이 항상 상대
또는 다른 국가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놓치게 되면은 그 무기에 의해서 당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모든 군대가 기관총의 가치를 남북전쟁 이후 알게 됐고요. 결국은 20세기형 참호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게틀링건의 바톤을 이어받은 맥심 기관총이 되겠는데요. 애프터 게틀링건이죠. 바로 1883년에 발명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규모 전쟁보다는 국지전이 많이 있었고요. 시에라리온 전 또는 93년에 짐바브웨 전 그리고 1905년에 러일 전쟁 등에서 맹위를 떨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 있게 되는 1차 세계대전의 비극의 서막이 되게도 되는 거지요. 결국은 세계 1차 대전은 전체 군대가 거의 같은 이 맥심 기관총 계열로 전쟁을 했었다고 합니다. 참호전으로 이어졌고요. 대량 살상의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은 이런 참호전은 빗발치는 기관총 탄알에 대해서 병사의 희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탱크가 발명되게 되는데요. 바로 탱크가 이후의 전쟁에서는 실전 투입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전쟁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틀링건입니다. 그러나 대량 살상의 무기로 역할이 전환되게 되지요. 자, 게틀링건 발명의 의의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인명을 지키려고 했던 당초의 발명 의도하고는 달리 대량 살상의 무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 명의 사수로 100명의 소총수를 대체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결국은 한 명이 100명만을 살상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건축 토목을 위한 노벨의 다이너마이트도 폭탄으로 활용이 되고요. 또 우주 탐험을 위해 했던 폰 브라운의 로켓도 미사일로 전쟁 무기로 활용하게 되는 사례하고 같다고 보셔도 되겠죠. 자, 게틀링건은 결국은 전쟁의 개념을 바꿔놓게 되죠. 19세기 나폴레옹식의 진격전에서 20세기 참호전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은 상호, 참호를 파놓고 오기를 기다리거나 또는 진격을 해서 전투를 벌이는 건데요. 기관총이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되고요. 그 희생의 규모가 엄청 커지는 소모전. 둘 다 또 참호에서 버티다 보니 또 소모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브렉스루 형태의 무기가 탄생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 후반에 등장한 탱크가 되겠습니다. 결국 기관총의 등장은 탱크를 데뷔시키고요. 또 비행기를 전투에 참여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현대전으로 이끌어내게 되시죠. 2차 세계대전에 들어서면서는 잠수함, 전투기, 항공모함, 미사일, 핵무기까지 실전에 투입이 됩니다. 현대는 스텔스 무인기 ICBM, 정밀타격, 전자전에 이어 우주전까지에 이르는 상상 가능한 모든 무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사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게틀링건은 전쟁의 역사를 바꾸는 혁신적인 발명이 되기는 합니다. 또한 막대한 희생을 수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막대한 희생은 새로운 경고를 낳습니다. 결국은 2차 대전 이후에는 위에서 설명한 이런 어마무시한 무기 체계들이 탄생하게 되면서 결국은 전면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인류의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군축 논의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게틀링건은 어떤 의미로는 당대에는 많은 희생을 초래를 했으나 그 희생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또는 인류에게 다시 일깨워준 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인명살상의 무기를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인명살상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꺼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민족이 무기 체계의 열세에 의해서 입게 되는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방어를 위한 무기 체계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스스로도 무기를 개발해내는 힘도 갖춰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게틀링 같은 사람도 필요하게 되고요. 또 게틀링 같은 사람처럼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가 하게 되고요. 또한 과학하는 자세, 발명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더 장려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대다수의 리더분들이 하는 얘기하고는 좀 다른 일이 되겠습니다만, 게틀링 건이 던져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례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보고 해보시고,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대응과 업무 안에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이런 사례를 통해서 후배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